오늘 어쩔 수 없이 책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한테 교환이 없거든. 아니면 오늘 그냥 건너뛰어? 교환 다시 만들어서 해? 잠깐. 응? 우선님 어떻게 할까? 책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교환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복원시키거나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책으로 차근차근 나갈게요. 그리고 다들 책을 갖고 오셔야 되고요. 책으로 하면 페이지로 나가는데 이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페이지로만 얘기하면 괜찮으려나? 잘 모르겠다. 일단 휴리스틱 설계, 뒷장이 휴리스틱 설계죠. 이거는 전략적 패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계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상황에 맞게 잘 의사결정을 할 건가에 대해서 전략 패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언제 어떻게 고르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환 떠들다가 없어서 하니까 그러네. 제가 교환에는 주로 책이 없는 내용만 얘기하는데 책 보고 하려니까 책에 있는 내용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172페이지에 보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순수하게 컨플릭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컨플릭트의 문제이긴 하지만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너무 좁게 잡으면 여러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데 설령 팀이 다르다 하더라도 업무 자체는 트랜지셔널 컨시스턴시일 수 있잖아요. 근데 팀을 나눴기 때문에 강제로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끼리 싸울 때라도 웬만하면 컨시스턴시를 트랜잭셔널하게 나눌 수 있게끔 팀이 나눠 갖는 게 좋다라는 게 기본 가이드이긴 한데 그게 안 되면 큰 팀을 가져라 라는 거죠. 큰 팀 안에서 어차피 싸우는 거였으면 팀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컨플릭트 안 나게 코드를 나눠주면 되잖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웬만하면 트랜잭션 컨시스턴시인 에그리게이트가 쪼개지지 않는 형태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라는 거지. 왜냐면 에그리게이트가 쪼개지는 형태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면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이지.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내에서요. 대표적으로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코어 로직 중에 하나의 트랜잭션인 것 같은데 팀이 쪼개져서 관리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 트랜잭션은 다 한 팀이 갖고 있는 경험만 있어요. 사주타 스레드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사례를 전 여러 번 봤는데 그게 첫 번째 구현도 구현인데 나중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 CGV의 티켓값 계산하는 공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제 스터디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 경험담 중에 제일 나쁜 거라서 그 CGV 표값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번 영화는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CGV 포인트가 안 먹는데 조조일 때는 먹어. 그때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될 거야. 뭐 이렇게 그지같이 결정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표가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청 그지같이 결정됩니다. 그 표값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표값이라는 건 고객한테 전달돼야 되는 하나의 프라이스로 취합이 될 거니까 그 많은 애들이 하나의 모듈 내의 트랜잭션이라면 다 데코레이터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데코레이터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표값이 계산되게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 대회 포인트 연동 부서랑 카드 제휴 부서랑 마케팅 부서가 같은 팀일 거냐 이거야. 다르다는 거지. 달라. 그래서요, 카드 제휴 마케팅 담당하는 놈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TTL을 비롯해서 여러 포인트, 내가 이거 중요한가? 아, 그치.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 포인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제휴를 해온 놈들이 따로 있고, 자체 프로모션하는 마케팅 팀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에 왜 끌려왔냐면, 이 새끼들이 서로 아쉬운 소리 하기가 싫어해. 나 이번에 무슨 카드 하면 전사의 불변식에 의해서 표값의 프로모션은 한 번에 5개 이상 걸릴 수 없다라는 걔는 또 무슨 불변식이 있거든요. 그럼 뭐 하나 빼야 되잖아. 지네들이 협상하기 싫은 거라. 그 제3자를 불러와가지고 야 네가 가서 읍소해가지고 쟤네 거 빼고 우리 거 넣게 해줘. 뭐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 트랜잭션을 이뤄야 되는 트랜잭셔널한 그러한 표값 결정이 표값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요. 트랜잭션하게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표값 테이블이 하루에 2번 배치로 돌면서 데코레이터들이 모아줘 계산을 해줘. 그래서 각 모든 영화의 시간대별 표값 계산이 배치로 2번 돌면서 해. 데코레이터 추가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러거든요. 생생하죠. 예. 딱 보기에 트랜지션할 것 같은 데코레이터가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그냥 나눠져 있어. 에그리게이트로 보면 분명히 하나일 텐데 불변식까지 다 포함해도 그냥 에그리게이트 쪼개가지고 나눠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도메인상 이런 게 있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계속 고통받겠죠. 불변식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제휴 프로모션 외에 그 외적인 애가 표값에 관여할 때마다 뭐가 관여하죠? 4DX냐? 4DX에서도 뭐 이게 사운드만 사운드 X인 거야. 뭐 계속 관여하잖아요. 이게 한번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눠가지고 운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경영진이 판단하면 원래 트랜잭션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바운디드 컨텍스트 나누는 경향이 생겨요. 편하니까. 딴 부서랑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또 대기업 애들이니까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럼 점점 쪼개지고 로직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얘를 합쳐가지고 불변식을 보장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배치 돌면서 데코레이터 다 수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병합하려고 그러면 다 깨져. 다 깨지니까 또 어떤 부서 가서 니네 이거 조정해라 저거 조정해라 뭐 싸우고 뭐하고 해야지 합쳐지고 막 이러거든. 그래도 그렇게 해. 이럴 거면 그 모든 표에 관련하는 부서들을 총괄하는 상위 실을 만들어서 걔가 다 바운드 컨텍스트를 먹으면 DB 하나 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책의 제안이 되겠냐고 안 된다고. 실무상 될 리가 없지만 어쨌든 그냥 책상머리에 생각하면 이런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구현 패턴은 전략 패턴에서 나왔던 아니 설계 패턴 아키텍처 그 왜 빨간 책에 보면은 전략적 패턴, 전술적 패턴, 도메인 아키텍처라는 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키텍처에 나오는 것들 몇 개 배웠죠, 우리. 이벤트 소싱이라든지 CQRS라든지 뭐 이런 설계에 대한 거 몇 개 나왔잖아요. 도메인 서비스 뭐 이런 거.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174페이지 보면은 도메인 유형에 따라서 도메인 모델을 쓸 거냐, 이벤트 소싱 모델을 쓸 거냐, 트랜잭션 스크립트 쓸 거냐, 액티브 레코드 쓸 거냐 이런 여러 가지의 설계 철학들을 얼마나 중요한 도메인, 하위 도메인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가지고 구현 난이도를 낮추라는 거죠. 다 어렵게 구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쉬운 건 쉽게 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장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뭐 그림 10-3이 어려운 건 없죠. 네, 어려운 건 없고 10-4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의 내용들은 빨간 책에 나오는 BDD에 쓸만한 아키텍처들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면 좋다.
대한 가이드 같은 건데요. 이 휴리스틱스잖아요. 저자가 생각하기에 난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솔직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이드 전체가 거의 동의할 수 없어. 어쨌든 동의하는 건 둘째 치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볼 필요 있죠. 책 보고 공부하는 거니까. 176페이지에 보면은 피라미드형 테스트, 다이아몬드형 테스트, 역전된 피라미드형 테스트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회사의 성격, 개발팀의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역전된 피라미드 테스트가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극단적으로 단위 테스트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인수 테스트인 엔드 투 엔드 테스트의 가치만 높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장이기도 하고 사장이 개발 수장이면 이렇게 돼. 사장이 개발자면 이렇게 돼. 왜냐하면 개발자들의 헛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야, 이거 왜 안 돼? 야, 이거 로그인도 안 되네? 그럼 개발자 뭐라고 변명하지? 아, 그거 저 설정 파일 뭐 하나 안 넣어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지. 고객이 보기엔 뭐죠? 이 쓰레기 같은 회사는 로그인도 안 돼?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 꼬라지를 듣기 싫은 거야. 사장 입장에서 제품을 납품하는데 그 헛소리를 듣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사장이 개발자를 하면 인스 테스트만 본단 말이야. 야, 안 되네? 이거 왜 안 돼? 이렇게만 본단 말이지. 개발자들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객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저 코드 커버리지 95%인데요. 뭐 이딴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지. 아, 헛소리 아니지. 개발자들끼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아니 이 코드 커버리지가 95%든 테스트가 200개 걸려도 무슨 상관이야. 로그인도 안 되는데. 제가 로컬에서 돌려오는데 커버리지 75% 나왔습니다. 뭐 좋아해. 그거 디플로이 했냐고. 디플로이해서 도는 거 봤어? 돌아가? 안 돌아가잖아. 이렇다고. 그래서 이게 회사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통합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코드가 뭘로 드러나냐면 스파이나 목격체를 엄청 쓰고 있어요. 테스트 해보면. 좀 나은 거지. 단위 테스트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기관계 시스템을 만들거나 외부 연동 시스템이나 B2B나 API 중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이아몬드형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QA 태워봐야 사람이 쓸 것도 아니야. 사람이 엔드투엔드 테스트 해봐야 포스트맨 올려야 돼. 왜? 원래 실체가 없어. 백엔드밖에 없으니까. API 중개, API 서비스, 헤드리 서비스 다 비슷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 조직들은 목 테스트를 만드는 게 나아. 왜냐하면 나의 책임이 이 중계를 잘해주냐이기 때문에 양쪽에 스파이 걸고 내가 스파이 중계를 잘했는지 스파이 감시하는 게 낫거든요. 이러면 통합 테스트를 엄청 돌리게 되죠. 피라미드형 테스트하는 조직은 어디죠? 제품하고 먼데. 제가 말하는 건 고객용 제품하고 먼데. 어디? 라이브러리 개발하고 있는 팀이라든지 프레임워크 개발하고 있는 팀이라든지 이 팀들은 알고리즘 한 번 잘못 틀리면 이 여파가 무지막지하게 뻗어나가죠. 네. 제가 회사에서 리액트랑 비슷한 뷰 프레임워크 만들고 있는 팀에 있는데요. 이러면 단위 테스트 엄청 걸려 있겠지. 이 말 그대로 테스트 전략을 바라보건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혹은 나는 뭘 지향하지?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나는 피라미드형 테스트를 하는 조직이 좋아. 손. 대부분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쵸? 다 대부분 손 드는 게 정상이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보내야 된다? 연구소나 상하탑으로 보내야 돼.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개발자 하거든. 인간들이 싫어가지고 골방에 처박혀서 희고물이 해가지고 코드만 바라보려고 개발자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단위 테스트만 하고 싶어. 정상이라고. 왜? 통합 테스트만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목격체한테 내가 한 게 잘 전달된다. 뭐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지 같다고. 안 한다고. 우리 성향이 개발자기 때문에 개발자의 성향은 시장에서 멀어지고 상아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골방에 앉아서 논리만 따지고 싶고 알고리즘만 짰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구현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단위 테스트 옹호론들이 엄청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시중에 제휴인 테스트고 뭐고 엄청 단위 테스트에 강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스트 주도 개발 다 단위 테스트 아니? 늘 얘기하지만 테스트 주도 전략으로 개발하는 게 맞아? 응? 테스트로부터 케이스를 찾아내는 게 맞냐고. 우리 뭐 병신이야? 우리가 그 로직이 총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알았으면 테스트는 48개밖에 안 필요하단 말이지. 자기가 짤 로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는지도 모르고서 테스트 주도 개발한다는 얘기잖아. 동의할 수 없지. 대신에 우리 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형 조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요. 본인 회사의 테스트 코드가 목이나 스파이를 엄청 쓰고 있어야 돼요. 다이아몬드형 테스트를 하고 있는 조직인 것 같으신 분. 오, 아까부터 찬주님이 끄덕끄덕 거리시는 게 그런 느낌이었어. 제품 뭐 만드세요? 써주세요. 4주차 스레드에다가. 어떤 걸 개발하시는지. 있지. 딱 이런 느낌이죠? 아, 이 한방이네. 제가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 조직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대고객용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이쪽에다가 에너지를 쓸 거면 그냥 QA팀 막강하게 갖추고 권력도 QA팀한테 줘요. 난 개발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QA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걔가 잘못한 거거든. 기획팀이 개발팀한테 아니 이걸 내가 테스트하고 이 쓰레기 같은 건 줬어. 그러면 쓰레기야. 그거. 이렇게 본단 말이지. 제가 개발자를 할지라도. 이 조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디를 중요하게 보냐는 거야. 그건 실제 제품의 성격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성향하고 어디가 많은가. 여기 개발자들이 다 단위 테스트만 바라보고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것만 좋아하는 개발자만 있지 않아요. 어? 고객이 소비되는 최종 제품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 라는 세상에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배민 같으면 내가 왜 백오피스 만들어? 나는 진짜 고객이 쓰는 배민 앱을 만들어야지 난 배민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품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 그 사람들은 우리 조직이 QA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하고 QA 티켓이 되게 무거운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진 팀에 들어가야지 오히려 더 날개를 피고 잘 나간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왼쪽에 피라미드형 테스트 중심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자에 가깝고요. 역전된 피라미드형 테스트는 개발자에 가까워요. 개발자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고 개발자는 개발물 만드는 사람이에요. 노코드로 만들었던 뭘 가져와서 끌어다 썼던 API로 만들다 아무튼 개발물만 나오면 된단 말이야.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개발물이 품질이 좋은가 아닌가는 QA가 판단하는 거지 심지어 개발 코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성 나쁜데 순식간에 다음 버전이 나오게끔 계속 개발을 잘해. 그럼 걔 유지보수성 좋은 거란 말이지 그냥. 이게 개발자의 세계인 거고 내가 프로그래머 성향인지 개발자 성향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하탑의 프로그래머 성향이면 조직을 이쪽으로 자꾸 이사 가야 돼. 단위 테스트가 중요하고 코드 커버리지가 중요하고 QA 티켓 같은 거는 QA 팀이 막 톤이 좀 세. 그럼 우리 CTO가 QA 팀에 가서 항의해. 막 이런 회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QA 걸린 건 알지만 그렇게 하시면 우리 개발자들이 상처받습니다. 톤을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커버 쳐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 근데 얼마 전에 회식하고 뭐 앉은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조직들은 이 프로그래머들의 집단인 거죠. 어느 쪽이 잘잘못은 없어요. 내가 프로그래머 집단을 좋아하는지 개발자 집단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중도 성향인지 이 본인이 개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이제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이 조직이 어떤 테스트에다가 무게를 많이 주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드러나요. 근데 내 생각에 우리 회사는 QA를 되게 태워야 되는 테스트인데 우리 개발팀은 어? 연락 단위 테스트만 짜고 QA는 대충 개발자들끼리 한두 번 해보고 모든 케이스 테스트도 안 해보고 대충 출시하는데요. 그 회사 그건 좀 있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망해. 그렇다는 거지.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개발팀과 경영진과의 가장 큰 간극은 개발자는 피라미드형 테스트 쪽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고
그렇게 평가받길 원하는데 경영진들은 엔드투엔드만 본다. 아예 그 밑에 코드 통합 다 다니고 뭐고 아무튼 밑에 존재하는 코드까지도 관심 없어 실제로. 왜냐면 돈 버는 건 엔드투엔드 테스트가 무사히 끝났을 때. 근데 방금 이제 찬주님처럼 카카오뱅크 같은 거에서 채널 서버 이런 거 만들고 있으면 통합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빡빡하게 하지 않으면 엔드투엔드가 뭘 걸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팀의 성격이나 회사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이 조직에. 그래서 테스트 전략은 개개인의 개발자 성향과 팀과 회사의 목표가 그대로 드러난 바로 지표. 바로 지표. 이건 특히 회사 규모하고도 왜 이 얘기만 계속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어차피 DD라는 건 개발자의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얘기했죠. DDD라는 건 도메인이나 비즈니스 전문가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도메인을 코드랑 얼만큼 동기화 시키냐의 기술이에요. DDD에 나오는 건 우리의 코드인 거지 도메인이 아니야.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그 비즈니스 개발자가 어떻게 코드로 짰는데 짠 코드가 비즈니스 바뀔 때 같이 잘 움직여. 라는 식으로 짜려면 코드를 어떻게 짤까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애당초부터 경영을 잘하고 돈을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코드 잘 짜는 법이야. 근데 코드를 어떻게 짜야지 좋은 코드다? 도메인 바뀔 때 같이 잘 바뀌면 좋은 코드다 이거야. 그럼 내 코드가 도메인, DDDS 도메인은 뭐다? 불변식이라고. 불변식이 바뀔 때 같이 잘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 불변식적인 애그리게이트를 짜라고. 이게 DDD의 전부라니까.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지가 DDD에 영향을 그대로 준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애그리게이트를 나눠야 되고 애그리게이트 경계를 자주 짧게 나눠야 되는 조직이 있고 크게 애그리게이트를 가져가야 되는 조직이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찬준님네 이 채널 서버 같은 경우에 중계 서버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애그리게이트를 크게 나눠야 될 거야, 작게 나눠야 될 거야. 크게 나눌 수밖에 없어. 채널 서버 안에 있는 불변식들이 채널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조종이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불변식이 원래 그 불변식의 트랜지션 범위가 넓을 거라고 보나마나. 알게 쪼갤 수가 없다니까. 불변식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낸다니까. 이게 모든 걸 드러내게 돼. 이 우리 회사가 어느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냐가 모든 걸 다 드러내게 돼. 그래서 비개발자가 차린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뭐 우리는 이제부터 간병 서비스에 대한 선진화를 이루겠어 뭐 이런 걸로 스타트업해. 그럼 이런 조직들 가시면 다 엔도텐 테스터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간다? 걔네 투자 많이 받아가지고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개발자 뽑아가지고 데려와서 걔네들 뭐 하다 왔다? 최저 다이아몬드 아니면 보통은 피라미드 테스트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걔네들이 이 스타트업에 가가지고 잘할 수 있겠냐고 엔드투엔드밖에 없는 그 세상에 가가지고 대부분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왜냐하면 추구한 바가 틀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가 미드 사이즈 회사나 아니면 좀 큰 회사 다녀서 단위 테스트 플러스 통합 테스트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돈 많이 준다고 엔드텐드가 힘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옮길 거냐 이거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성향의 문제다. 그래서 SI나 게임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잘 못 넘어오는 거예요. 엔드텐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문화가 안 맞아. 그 실제로 다시 큰 데로 데려와 보면 큰 데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싫어해. 문화가 안 맞으니까. 그렇고요. 전술적 설계 의사 트리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앞에가 전략적 파트나 아키텍처 파트였다면 전술적 설계 의사 결정 트리를 합니다. 뭐 전술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키텍처 수준이지? 아, 전술적 패턴은 훨씬 더 낮은 건데. 엔티티, VO 뭐 이런 것들, 도메인 서비스 이런 게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을 때도 약간 헷갈렸는데 아마 전술적 의사결정 트리라는 이 부분이 이 책이 앞에까지 전개했던 빨간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설명에
비춰서 생각하면 잘못된 목차를 쓴 게 아닐까? 장 이름을 쓴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밑에는 개별 에그리게이터 안에 뭐 엔티티가 있는데 그 엔티티 밑으로 어디까지는 부여고 어디는 또 엔티티를 나눠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또 뽀개가지고 도메인 서비스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응? 여전히 아키텍처 레벨이란 말이야. 여전히 전술 패턴에 가까운 건데.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의사결정 트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요즘 세상에 아무리 저렇게 된다고 해서 액티브 레코드나 액티브 레코드를 누가 써? 트랜지션 스크립트는 몰라도. 우리 이제 트랜지션 스크립트 아니면 바로 JPA 쓰잖아. 영성 모델 쓰잖아. 마이바티스 아니면 JPA지 중간에 액티브 레코더 같은 거 언제 끼워들어. 단지 스프링 JDBC 템플릿은요 되게 재밌는 녀석이에요. 여기서 스프링 JDBC 템플릿 써보신 분 손. 아니면 공부해 보신 분 손. 아, 또 찬우님밖에 없네. 네, 한 분 더 계시구나. 스프링 JDBC 템플릿은 처음부터 뭘로 돼 있다? 에그리게이트로 돼 있어요. DB를 에그리게이트로만 써라 이거야. 그러면 에그리게이트 전체가 업데이트되거나 다시 써지는 것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에그리게이트와 불변식 트랜잭션 범위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이거 나름 괜찮은데? 쌈박한데? 이런 느낌이고요. 에그리게이트 단위로 개발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뭘까? 이게 대체 뭐지? 왜 무조건 다시 쓰기를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상해 보인다. 이상해 보인다. 그래서 DDD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프링 JDBC 템플릿이 JPA보다 나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VO를 잘 지원해. VO의 특징은 뭐다? 식별자로 식별하지 않고 값의 형태로 식별하니까 아예 어떻게 하고 있다? JDBC 템플릿은 너 기초 엔티티 외에는 다 VO지. 내가 다 버리고 다시 다 써줄게. 맨날 이렇게 동작한단 말이지. 걔가. 그 부분을 그렇게 동작해서 오히려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에그리게이트도 안 쓰고 뭐 이런 불변식 트랜잭션 구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보여. 스프링 JDBC 템플릿이. 그런 느낌. 지나가는 설계 의사결정으로 갈게요. 사실 책에 대한 내용으로 스터디를 하면 아마 이런 톤이었을걸요? 제가 교환으로 스터디하니까 책은 다 읽어왔지 하고 책으로 스터디 안 해서 그렇지. 책도 할 얘기는 많지. 11장은 DDD의 핵심은 아닌데요. 그 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파란 책 파트 4가 어떻게 하면 DDD를 조직 내에 잘 적응할까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빨간 책에서 전략적 패턴이라고 이름 지은 거라고. 근데 그 전략적 패턴에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도 있고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장이 있는데 이 디스틸레이션이 바로 도메인을 하위 도메인으로 분리해 가지고 핵심 도메인, 일반 도메인, 지원 도메인으로 나눠주는 이게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전략적 패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컴플리트라는 팀을 분리하라는 그런 전술 전략적 패턴이고. 그래서 다 외워야 된다고. 공부라는 건 용어라고. 용어를 다 외우지 않으면 공부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저처럼 찔르면 그냥 나올 때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공부한 거야. 그래 쓸 수 있어. 공부했으면 용어가 틸틸틸 그냥 나와야 돼. 찔르면. 어느 파트에 뭐가 있었지 하고 그냥 나와야 돼. 그래야지 뭐 실무에 쓰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튀어나와야지. 아무튼 이 디스틸레이션을 파고드는 게 11장이에요. 디스틸레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미친 듯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이게 우리 디스틸레이션, 이 책은 디스틸레이션을 제일 1장부터 다루고 있잖아요. 이 도메인 주도 설계 첫걸음 이 책이 다른 도메인 책들보다 평판이 높게 받는 이유가 그 전에 모든 책들은 전술 패턴 앞에 나열하고 전략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DDD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엔티티 써야지, VO 써야지, 도메인 서비스 써야지. 항상 이 생각이 나오는 이유가 거의 모든 DDD 책들이 앞에다가 전술 패턴을 놓기 때문이야. 파란 책도 그러냐고? 파란 책도 그래. 파란 책도 파트 2에
전술 패턴에 관련된 애들이 나고 파트 3에는 애자일 개발론이 나와. 파트 4에 가서야 전략 패턴이 나온다. 얘가 이렇게 다뤘으니까 그 위에 빨간 책을 위시해서 모든 책들이 다 전술 패턴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책이 일단 전략적인 사고하에 전술을 짜야지 어떻게 해서 전술 패턴을 먼저 배울 수가 있어? 하고 이 책은 앞에다가 전략 패턴 왕창 배치했단 말이야. 그것도 원래 전략 패턴 중에 제일 유명한 데는 바운디드 컨텍스트잖아. 여러분들 도메인 하면 BDD 하면 바운디드 컨텍스트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아는 단어가 그거잖아. 대부분의 책들은 전략 패턴을 강조할 때도 대부분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디스틸레이션을 앞에다 갖다 두고 야 이게 말이야 디스틸레이션을 잘 분해해가지고 이건 별로 전술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기술한 책이 처음인 거야. 이 책이 그래서 평판이 좋은 거야. 새로 보게 했다는 거지 DDD라는 걸.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분해한 다음에 비즈니스에 맞는 전술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가야 돼. 이런 관점으로 DD를 해석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책이 평판이 좋은 이 책이 뭐 신기한 얘기는 없고요. 다른 DD 책에 다 있는 내용을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해설이 이 책이 더 좋거나 코드가 현실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C샵 코드가 뭐가 현실적이야? 어? 11장, 12장에 나오는 코드 세터 하나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뭐 이러는데 뭐 이게 현실적인가?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 얘도 못 알아먹기는 매일반인데 아무튼 그 전까지 뜬구름 잡는 DDD를 얘기하는 거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 얼추 모양이 맞는데 뭐 이렇게 새로 꼈다는 거지. 도메인 변경 전략은 마치 경영학에서 수학 분석을 하잖아요. 음, 그 다들 대학교 나왔고 경영학 부전공했으면 수학 분석 같은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들 수학 분석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모르면 지금 GPT한테 때려. 그럼 수학 분석에서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 수학 분석의 4분면에 있는 어떤 애를 어디로 옮길 건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수학 분석 4분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디로 옮길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지. 응? 얘가 캐시카우에 있는데 캐시카우 포지션에서 어디로 내릴 거냐. 어? 얘가 스타에 있었는데 스타로 어떻게 보낼 거냐. 뭐 이런 전략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다 비즈니스 얘기니까. 근데 디스틸레이션은 다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핵심 도메인, 하위 도메인의 핵심 일반 지원 나누는 게 전부 다 경영학적인 센스인 거잖아. 개발과 무관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우리는 디스틸레이션을 나누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도메인 전문가랑 얘기해서 나눠. 어떤 게 사업적 역량으로 좋은 건지는 나눠. 그거 알겠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이 변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야. 도메인 때문에 변해. 아마존이 쇼핑몰로 시작했는데 장터를 놓고 수수료를 먹는 모델로 쇼핑몰을 시작했더니 적자를 봐. 우리나라 3대 쇼핑몰들이 다 적자를 봤던 것처럼 다 적자를 봐. 그러다가 AWS는 흑자를 보내. AWS를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도메인이 바뀐단 말이야. 하위 도메인이 디스틸레이션이 바뀐단 말이지. 핵심 도메인이었던 게 일반으로 내려가고 일반이었던 게 핵심으로 올라오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게 다분면이에요. 4주차 스레드에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각 분면에 있는 애들이 뭘 의미하고 각 분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전략들이, 분면 전략들이 다 있거든. 그거는 각 축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저거의 조합으로 이제 어떤 분면에 속하게 돼요. 내 사업 아이템이. 그러면 걔를 이동시켜야 돼. 마케팅 개론 수업 들어보신 분 있으면 다 저거 아스라이 기억나시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장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1장이 수학 분석 분면 내에 있는 애들을 옮기는 전략과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옮기는 짓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도메인 팀이 알아서 하는 건데 기획팀이나
사업 전략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코드가 바뀌는 게 문제야. 왜? 디스틸레이션의 핵심은 뭐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요한 거에만 돈 쓰고 나머지는 대충 외주로 돌려 이거잖아. 디스틸레이션 뭐냐면 다 개발하지 마. 그거 미친 짓이다. 중요한 것만 개발해. 나머지 그냥 외주 써.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개발하는 와중에도 중요한 애들은 중요한 것만 배치하고 어? 나쁜 거에는 잘 못하는 애들 배치해. 뭐 이런 엄청 가혹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디스틸레이션을 굉장히 깊게 쓰고 있는 조직에 계시면 본인이 회의감이 들어. 아, 나는 왜 지원 하위 도메인에 속해 있는 걸까? 이렇게 회의감이 든단 말이야. 아, 내가 C급 개발자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 그 조직은 본인의 C급 개발자로 본 거야. 디스틸레이션 입장에서. 아니었으면 본인이 핵심 하위 도메인의 핵심 팀에 들어가 있겠지. 잔인한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 개념을 많이 확립하고 익스트림 개발, 이거 뭐 DDD는 아니었지만 익스트림 개발, 이 원래 에반스하고 켄트팩하고 이게 많이 교류가 있었던 건 아세요? 켄트백이 익스트림 개발할 때 이거 DDD 개발도 같이 엄청 서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켄트백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켄트백도 이런 짓 하기 때문에 애들 막 떠나고 그래. 나 이거 들어서 이런 걸 안 보겠다고 막 떠나고 그래. 걔네 좋지 않아. 물론 발주했던 애들은 좋아하지. 잘 만들어졌으니까 적시에. 개발팀하고 켄트하고 사이 좋지 않아. 좋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나 켄트백이지. 켄트백이 TDD 강의를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다니 켄트백 지금 페이스북 다니잖아요. 페이스북에 사내 그 클럽 같은 거나 강의 개설할 수 있는데 켄트백에 TDD 강의 개설했는데 3명 왔잖아. 폐쇄됐어. 우리한테나 켄트백이지 아니라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실제 업계 평판도 별로 안 좋고 그 개발자들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개세소세하면서 엄청 싸웠나 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원 이동이 필요하다. 핵심이 일반으로 가거나 지원이 핵심으로 오거나 그렇죠? 183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디스틸레이션의 핵심이 핵심 하위 도메인에다 중요한 애들과 돈을 많이 쓰라는 거였는데 딱 생각하시기에 가장 문제가 뭐예요? 핵심 하위 도메인이 일반 하위 도메인이 되거나 지원 하위 도메인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죠. 돈을 이미 많이 받고 있거나 내가 대우받고 있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잖아. 근데 지원 하이 도메인 팀이 핵심 하이 도메인을 올리면 대우가 올라가면서 사람이 핵심에 있던 애가 지원꼴로 바뀌나요? 아니잖아. 그 도메인 지구인에는 원래 이 팀이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부터 대우받고 얘들이 떨어지는데 이걸 얘네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야.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내 차가 이미 아반떼인데 모닝을 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소나타로. 그 일이 여기서 똑같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마존도 쇼핑몰 쪽의 인력보다 AWS들이 돈을 더 처음에는 얘네들 전산실이었잖아. 전산실이었고 지원팀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연봉이 더 높아지고 얘네들의 인벤트가 일어나고 뭐 이게 처음에 조직에서 안 받아들여졌다고 엄청 싸웠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내려놓겠냐고. 그렇다고 쇼핑몰 MD가 AWS에서 엔지니어 할 수는 없잖아. 교환되지 않는단 말이야, 두 개가. 교환되지 않아. 대우가 나빠지고 어떤 애는 좋아지고 이러는데 이게 그럼 모든 정치적 수단을 다 동원할 거 아니야. 미친 듯이 동원하죠. 사람은 자본주의적이니까 자기 이득을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여기 말한 대로 전술적 설계 문제들이 나오면서 185페이지 이후부터는 이 도메인의 중요도가 떨어졌으니까 내부 설계를 바꿔줘야 돼. 바꿀 때 주의점이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꽃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나쁜 거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정교하게 만들어 갑시다. 뭐 이런 거 그건 되지 원래. 근데 좋은 거였는데 나쁘게 만드는 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어? 이미 이벤트 소식은 다 갖다 발랐는데 이게 트랜지션 스크립트로 옮겨질 것 같아? 안 옮겨진다고. 안 옮겨져. 조직 변화도 마찬가지 이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뭐 그렇고요. 적당히 들으세요. 적당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에 성공하는 조직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도메인이 변하는 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클라우드 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중에 잘 되는 게 계속 변하고 현재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 다 그렇죠. 지금은 AI 모델 임대가 제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전까지는 머신러닝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지금 LLM 임대하는 게 제일 많이 벌 거 아니야. 보나 마나. 다들 사내 LLM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도 계속 핵심 도메인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팀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 카이스트 이러고 다 지잡대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쪽 관련된 석박 따가지고 미국 가도 연봉 한 1억 정도 시작하는데 아이비리그나 이런 애들은 지금 AI 업계가 신입 초봉이 2억 5천부터 시작해요. 그러거든? 돈 많이 벌려면 미국에서 대학 나와야 돼. 한국은 다 지잡대야. 외국 애들이 보기. 한국에서나 서울대지. 한국 말고 홍콩대를 나오거나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대학교 나오세요. 걔들은 지잡대나. 근데 한국의 대학은 지잡대라니. 그렇다. 그렇고 나머지 성장에 따른 하위 도메인에서 확장되는 거는 둘째치고 여기에 바운디드 컨텍스트하고 에그리게이트가 194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추천은 에그리게이트를 작게 유지하라는 건데요. 애당초 불변식의 범위가 큰데 어떻게 에그리게이트를 작게 유지하지?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하고 싸워서 트랜잭션 컨시스턴시의 범위를 줄이세요. 그럼 에그리게이트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거대해진 이유는 개발자가 자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요. 당연히 에그리게이트가 작으면 도메인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니까. 에그리게이트가 크면 의존적이잖아요. 도메인 여파가 크게 받겠지. 그럼 에그리게이트를 작게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에그리게이트는 어쨌든 이벤츄얼리 컨시스턴시밖에 지원 안 하니까 트랜지셔널 컨시스턴시의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줄인다? 사오팀하고 얘기해. 대부분 줄어. 대부분 준다. 아까 말했잖아. 뭐 CGV 표값이 그게 딱 생각하기에 트랜지셔널로 될 것 같지만 걔조차도 이벤츄얼리로 돼 있다고. 그렇다고. 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 정도로 넘어갈 거고요. 제가 교환으로 안 해서 그런가? 오늘은 유달리 별로 스레드에 질문이 안 올라오는 게 책으로부터 질문하니까 어려워서 그렇죠? 교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환 보고 질문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오늘 넘어갈까 했어요. 다음 주에 그렇다고 제가 다시 11, 12장까지 또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13장에서부터 끝까지. 끝까지 하면 안 되나? 너무 많나? 아니야. 다음 주에 13장부터 끝까지 할 거야.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벤트 스토밍입니다. 이벤트 스토밍은요, 대부분의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책들에 짧게는 두 줄, 길게는 두세 페이지씩은 꼭 들어가 있고요. DDD 책에는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도메인 분석하는 툴입니다. 음, 엄밀하게는 도메인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메인 중에 코드로 짤 만한 게 뭔지 분석하는 툴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메인은 코드로 안 옮겨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뭐 마지막 터미네이션이 무조건 이메일로 일어난다는데 뭐 어쩔 거야. 이메일이지 걔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분석한 전체 도메인 구간 중에 어디를 코드로 짜야 될까를 찾는 게 이벤트 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은요, 제일 처음에 지식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메인 이벤트라고 불러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201페이지에 보면 도메인 이벤트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이벤트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 소비자의 작업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면 뭐 온도가 3도 올랐다, 온도가 4도 올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올랐다는 게 고객의 혜택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고객은 어, 여러분들의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고객은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왜 하죠? 왜 하죠? 이 왜 하지에 대한 이 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문제 해결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DDD는 이 관점을 보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서비스야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 전략적 패턴에서는 프로블럼 스페이스하고 솔루션 스페이스를 정한단 말이야. 이거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DDD에서는요, 고객이 가진 문제, 도메인 영역을 프로블럼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쇼핑몰이라고 생각해봐. 쇼핑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프로블럼 스페이스야. 근데 솔루션 스페이스는 뭐냐면 이 프로블럼 스페이스 중에 우리가 코드로 해결할 부분이 솔루션 스페이스야. 엄밀하게 DDD 개발론이 적용되는 곳은 솔루션 스페이스지 프로블럼 스페이스가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솔루션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거야. 어디는 잘라내고 어디는 구현하고. 그리고 구현하면서 달라져. 달라져. 그래서 도메인 주도 개발에서는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스페이스에 매핑하고 솔루션 스페이스에 매핑한 걸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쪼갠 다음에 프로블럼 스페이스의 불변식에 맞춰서 애그리게이터 나눠가지고 개발하는 거란 말이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DDD의 개발론인 거야. 그러면 프로블럼 스페이스에는 쇼핑몰이니까 결제가 있었어. 근데 솔루션 스페이스에서는 결제는 그냥 스트라이프 써야지 이렇게 하고 내 솔루션 스페이스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쇼핑몰에 결제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있는데 내 솔루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솔루션 스페이스에서는 빼버릴 수가 있는 거지. 지원 하위 도메인조차도 아니게 빼버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솔루션 공간에 뭐만 있다? 스트라이프를 쓰는 코드만 있는 거지. 스트라이프에 담당하는 어떤 코드도 없을 수 있단 말이지. 그냥 쓰는 코드만 있는 거지. 쓰는 쪽은 결제가 아니잖아. 결제가 끝난 주문 쪽이나 이런 쪽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DDD의 기본은 프로블럼 스페이스와 솔루션 스페이스를 나눠가지고 처리한다가 에반스 책에는 모호하게 표현돼 있었는데 빨간 책이 이걸 정확하게 나눠줬단 말이야. 빨간 책의 제일 큰 업적으로 보는 게 이거야. DDD를 적용할 때 이게 뭔지 헷갈리고 어려워. 그러니 도메인을 프로블럼 스페이스와 솔루션 스페이스로 나누자 이거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솔루션 스페이스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이벤트 스토밍의 대상은 프로블럼 스페이스예요. 프로블럼 스페이스에서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관점은 고객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고객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뭘 제시하면 그게 좋다라고 혜택으로 느낄 놈이 있고 혜택이 아니라고 바라볼 놈이 있어. 이런 혜택으로 베네핏 이론이 있단 말이지. 프라블럼 이론이 있고 베네핏 이론이 있어. 이건 굉장히 회사의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어.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고객의 문제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고객의 혜택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아이 밥솥을 내놓으면 고객이 좋아할까? 이렇게 본다는 거지, 세상을. 고객이 밥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관심이 1도 없다니까? 내가 아이폰 내면 고객이 좋아할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고객한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의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SAP 같은 회사는,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는 고객은 ERP를 너무 고루하고 어렵게 관리하고 있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거란 말이지.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회사의 결이 달라. 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이 다르게 운영된단 말이지. 회사가. 인터넷 은행 없어도 돼. 근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을 제공하면 고객이 혜택으로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밟아가는 행보가 토스나 카뱅이 밟아가는 행보는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봤자 국민은행이 앱 잘 만든 거랑 뭐가 달라? 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베네핏을 주면 얘들이 좋아할까? 계속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야, 얘들은. 결이 다른 거지.
국민은행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분석해봤더니 데이터 대규모 레이크로 분석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품을 내자. 이 회사의 결이 다르단 말이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근데 DDD는 SI 업체가 만든 프레임워크, 에반스 고시, 켄트베고 다 SI 사장이잖아. 다 SI 컨설턴트란 말이지. 애당초부터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고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이 책 전체도 고객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 거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으니까. 지금도 스타트업을 잘 보세요. 스타트업 잘 보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아니, 컬리가 신선식품하는데 뷰티 컬리를 왜 만들어? 어? 고객이 뭐 화장품 없는 문제가 있었어? 아니야. 그냥 컬리 고객의 새벽 배송으로 화장품 보내주면 이걸 베네핏으로 느낄 놈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확장한 거라고. 그 회사마다 결이 틀리다니까? 하는 방법이. 베네핏을 노리는 경우에는 DDD가 잘 안 맞아요. 잘 안 통해. 우리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관심이 많은 회사는 DDD가 잘 맞는데 베네핏을 중심으로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는 회사한테는 DDD가 잘 안 통해. 이벤트 스토밍은요, 대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잘 통하는 툴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니, 내가 맞잖아. 이 전체가 다 SI 업체가 만드는 거니까. 이 DDD가 되게 핫한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DDD가 핫한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거 2003년도에인가 그때 나왔을 때는 완전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MSA를 할 때 DDD 설계론을 썼더니 되게 인지적으로 안정화가 됐어. 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왜? 아, 에그리게이트끼리는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만 지켜도 된대. 라고 어떤 새끼가 말한 책이 있어. 나 MSA 되겠다. 이 면제부가 주어지잖아. 얘 이론이 탁월한 게 아니라 MSA 하는 애들한테 면제부가 주어진단 말이야. 이거 이론 있는 얘기다. 근거 있는 얘기다. 이때부터 뜬 거란 말이지. 어? 옛날에 뜨지도 않았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고 이건 SI 하는 애들이나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미국에서도. 근데 MSA가 뜨면서 야 MSA 하면 이 트랜지션 안 지켜지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MSA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 나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 담배에 붙어 있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뭐 이런 것만 보면 어떻게 담배를 펴? 담배에 또 뭐라고 써 있어? 우리 담배는 필터가 좋아요. 우리는 타르가 0.1기 이거 같이 있으니까 피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인지 부조화 장치를 같이 걸어줘야 된단 말이지. 사람이 뭔가 소비를 하려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 줘야 돼. 이 DD라는 이론이 MSA의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에 대한 인지 부조화 해결 이론이란 말이지. 그게 이게 뜬 거란 말이에요. 그럼 MSA는 왜 썼죠? 도저히 한 DB로 안 되잖아.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소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DB를 나눠야 되는데 DB를 나누니까 기존 개발자들의 트랜지션 컨시스턴시에 대한 강박관념이 나의 인지를 어렵게 만들어. 날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처방전인 거야, 이게. 응? 너무 잔인한 얘기했나? 그래서 뜬 거란 말이에요. 2003년도에 이거 아무도 알지도 못했어. 2010몇 년도 돼가지고 소셜 뜨고 트래픽이 대규모로 나오고 뭐 1억 동접 문제 나오고 이러면서 뜬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스타트업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지 부조화로 옛날 유적에서 꺼내온 DDD는 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문제 해결 프로블럼 문제 해결 이 솔루션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가 사고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벤트 스토밍도 안타깝지만 고객은 문제가 있어. 고객은 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을 문제가 없고 어떤 베네핏으로 제공하지? 라는 쪽에다 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벤트 스토밍 했는데 잘 안 되지?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야. 최신식 회사야. 괜찮아. 이벤트 스토밍 안 통하는 게 정상이야. 이벤트 스토밍 너무 잘 돼. 아, 우리 회사 SI 회사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 회사는 이벤트 스토밍 얼마나 좋은지 알아? 니네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회사는 SI는 제가 너무 심한 거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스타트업이지만 우리 회사가 런드리고야. 런드리고는 기존 고객이 집에서 세탁하는 게 너무 싫은데 어떻게 안 할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시작하는 서비스잖아요.
얘네들한테 이벤트 스토밍 엄청 잘 먹힌단 말이야. 똑같이 스타트업이라도 결이 있잖아. 어쨌든 교환 없이 하니까 잡설이 너무 길은 시간이 팍팍 가는데. 201페이지에 이벤트 스토밍의 첫 단계인 이벤트 발굴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생각난 이벤트들을 쭉 쓰는데요. 이 이벤트의 특징은 뭐냐면 고객이 문제로 느끼거나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객의 문제가 발생했어. 그 여기다 쓰고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 또 여기다 씁니다. 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모으게 돼요. 이게 1단계고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나열해야 돼. 이벤트는 행동이야, 행동. 행위. 비헤이비어를 나열해야 돼.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그러는 거야.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팩트 스토밍이라고 안 그러고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제약 조건이 행동이어야 돼. 액션. 왜 이 제약 조건을 거냐면요. 비헤이비어, 우리의 행동이라는 건 우리가 분신술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하잖아. 동시에 안 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추출해 놓은 게 비헤이비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은 동시에 일어나진 않고 다른 이 일 할 때는 A, B, C를 했어. 저 일 할 때는 가나다를 해.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가와 A를 나열하진 않겠지만 A, B, C는 A, B, C들끼리 순서 나열이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예스24에서 책을 내가 원하는 책이나 구매할 만한 책? 원하는 책인지 잘 모르겠어. 구매할 만한 책에 접근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열었어. 카테고리별 리스트를 열었어. 상세를 봤어. 상세를 보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오른쪽에 내가 본 책 목록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쪽에 타임라인이 있고 그거 말고 장바구니에서 결제해가는 과정도 있단 말이야. 장바구니에 들어가는데 아이템을 다시 상세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왔다가 뭐 난리치다가 그 다음에 결제 버튼을 눌러. 혹은 여기서 미리 제시되어 있는 배송 예상일을 보고서 배송이 늦을 것 같은 애들은 속가내라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또 있단 말이지 그 안에. 어쨌든 다른 주제로 일어나지만 이 행동들은 시간으로 나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여기 시나리오라는 말은 사이비 같은 녀석이 공식 용어로 안 쓴 거예요. 내러티브. 시나리오 아니고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당연히 여러 가지 흐름으로 만들어지고요. 흐름에서 분기해서 또 다른 흐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병렬 흐름이 있거나 아예 다른 주제로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내러티브 맵을 만들게 되죠. 아니, 모르겠다. 용어도 이벤트 스토밍 창시자가 대략적인 개념만 얘기했지 뭐가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비개발자가 만든 툴이야 심지어 이것도. 이것도 DDD 책 중에 유명한 어떤 놈이 이벤트 스토밍을 DDD에 쓰면 되게 아니야 이거 DDD가 아니야. MSA의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가져왔을 텐데. 에이씨, 까먹었어. 그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보다 자세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상황을 정리하게 돼서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요. 윤성님, 우리 웹 API 설계 원칙 어딘가 스레드에 보면 이벤트 스토밍 그림 예쁜 거 어디 있어요? 웹 API 설계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벤트 스토밍 그 예쁘게 정리된 여러 이벤트 건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잖아. 다들 가서 막 스레드 뒤져봐. 제가 찾아볼게요. 3주차쯤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모아놓은 자료가 꽤 있네요. 그래도.
뭐 이런 것들 많아. 아무튼 더 저희 총무가 계속 여기다 밀어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벤트 스토밍을 계속 전진하면서 나중에는 209페이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 안에서 에그리게이트도 추출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벤트 스토밍에서 어떻게 에그리게이트가 나왔는지 원리만 설명하면 유저의 비헤이비어였잖아요. 그 행동들을 묶어서 나열했을 거 아니야. 유저가 하는 행동들을 묶어서 나열한 게 불변식이에요. 불변식의 그룹을 묶을 수 있었으니까 에그리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읽기 모델 정책 뭐 이런 것들은 다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 이벤트까지 나누는 게 208페이지인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다른 스토리 이론들이나 유저 스토리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에픽 스토리 나누듯이 하면 되거든요. 이건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되고 이제 이거 5단계 커맨드는 이 책을 자세히 보시고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커맨드로 분류되는지를 자세히 공부하셔서 커맨드로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개발 처리기를 뭘로 할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정책, 읽기 모델, 외부 시스템, 에그리게이트, 바운디드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 스토밍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저의 액션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저도 제 교환을 찾아볼게요. 어차피 내 교환에도 있을 거야. 아이씨, 모르겠다. 제 요점은 이벤트 스톰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으로 도메인을 프라블럼 스페이스 파악한 게 마땅히 방법이 없어서 뭐 난감해 이럴 때 한번 써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책에서는 한 장을 이벤트 스토밍에다 할애했죠. 그래서 DDD에는 여러 전술 패턴들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나쁘진 않은데요. 얘로 잘 파악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박재성 님이 올리신 영상도 그렇고 몇 개 해보시면 좀 감은 오실 수 있어요. 이벤트 스토밍은 오히려 웹 API 설계 원칙 그 책이 더 나은 거 아니? 우리 스터디했던 그 까만 책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스크럼 할 때 kanban보드에다가 에픽하고 스토리보드 모으는 거와 다른 점은 구현해야 될 팩트들을 적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 도메인에서 취할 액션들을 모으는 거, 그 비헤이비어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사실 이벤트 스토밍의 방법론을 쓰지 않아도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러티브로 정리하는 데까지가 오히려 더 좋아요. 이걸로 도메인 모델을 매핑하는 건 제 생각엔 무리예요. 무리고, 즉, 커맨드 전 203페이지까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발해야 될 백로그, 여러분들 백로그에 뭐 들어있어요? 개발해야 될 티켓들 들어있잖아요. 그쵸? 우리 흔히 개발자가 부르는 백로그는 티켓이잖아. 이 티켓 이번 스프린트 말고 다음 스프린트에 할게요. 이거잖아. 백로그의 절차가 티켓인데 이벤트 스토밍에서 나오는 개별 건수들은 티켓에 있는 기능 구현이 아니에요. 고객이 우리 도메인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거야. 그것들을 모아보는 건 굉장히 좋다는 거야. 관점을 달리해서 고객은 이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모아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고객이 무슨 행동하냐를 모으는 거죠. 행동을 모으는 거예요. 행동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되죠. 정렬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행동들을 모아서 이 행동들 처리해 주는 애를 해야겠다. 왜? 이 행동들을 모았는데 이 행동들이 일관성이 있어.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불변식이 성립해. 즉, 에그리게이터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벤트 스토밍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벤트 스토밍에서 에그리게이터 추출하는 것도 똑같은데 너무 이벤트 스토밍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유저의 행동들을 모은다에 중심을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저의 행동을 많이 많이 모아서 편견 없이 단편적인 행동을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죠. 내러티브로. 그리고 나면 거기로부터 불변식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대부분 비즈니스 전문가들도 모른다. 지가 하는 짓거리에 어떤 일관성이 있고 어떤 불변식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개발자만이 알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 이유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가 성립하는 이유가 뭐다? 그 어떤 사람도 행동을 도메인 내에서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로 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하게도 도메인을 그대로 묘사했다면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가 정상이다. 현실 세계는 엉망진창이고 이벤추얼리하게 일어난다. 그게 통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는 트랜잭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도메인 내에 불변식이 존재하지 않아, 애당초. 물어보면 맨날 이렇게 해. 아, 그거는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불변식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구현한 불변식. 제가 배민 예를 들었던 메뉴는 옵션 그룹을 갖는데 옵션 그룹 중에 하나는 기본 옵션 그룹이어야 되고 모든 옵션 그룹에는 옵션이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본 옵션 그룹에 있는 옵션 중에는 가격이 0원이 아닌 옵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불변식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로 존재할 것 같아요? 가게에? 아니야. 가게 주인들은 엉망진창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 그 가게를 운영한 전문가인 가게 주인하고 얘기해서 그 불변식을 도출하는 건 불가능해. 그럼 그 불변식 어떻게 도출했을까요? 생각해, 어떻게 도출했어? 고객이 하는 짓거리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고객이 하는 짓거리들 중에 아, 이거를 그냥 하나 묶어가지고 규칙처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도출한 거예요. 모든 불변식이 다 그렇게 도출돼. 개발자만이 불변식이 필요하지 현실 세계에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가들은 불변식이 필요 없어. 지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지 짬대로 논다고. 여기 주변에 영업 조직에 속해 있는 회사에 다니신 분 있어요? 영업팀 10명인데 가봐. 그 10명 다 다르게 영업한다니까? 전문가가 없어. 따라서 자동차 영업맨을 위한 사이트를 어떤 도메인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수많은 행동들을 모집해서 그 안에 불변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야, 니네들이 자동차 판매한 거면 우리 불변식에 따라라. 이렇게 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DDD라는 건 순수한 개발 얘기라니까? 도메인과 아무 상관없다니까? 거기 등장하는 불변식도 다 개발자가 만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파악해가지고 코드에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 전부 다 개발자 책임이에요. DDD에 많은 오해가 있죠. 많은 오해 중에 하나 그거야. 도메인 전문가는 이벤트 스토밍의 땔감이야. 무슨 행동하는지 가르쳐주는 땔감이라고. 끝이야, 걔네들은 그게. 사실 유비쿼터스 랭귀지는 도메인 전문가한테는 아무 상관없고요.
개발팀 내에서 헛소리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용어를 하나 통일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주문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 사이트에서 장바구니에서 어? 마지막 결제하기 눌렀을 때만 주문이야. 우리끼리 얘기하려고 그게 필요한 거라고. 고객은 아무 생각 없이 주문 버튼 있으면 그냥 주문 버튼 누른다니까. 도메인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거 저 결제 정보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그거 주문 넣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난리 친다고. 어떤 놈한테 물어보면 아니 주문은 도매상한테 제공받아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개소리 한다는 말이지. 걔네들한테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원래 필요 없어.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수많은 고객의 액션을 수집해가지고 나름 불변식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려니까 우리한테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디디는 전부 다 개발팀 운영 얘기다. 도메인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메인 전문가도 사실 처음에 이벤트 스토밍 뗄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얘네들은. 걔네들이 뭘 알아? 걔네들은 언제? 우리 서비스 만들고 런칭해서 걔 쓰게 했는데 걔네들이 좋대. 좋대. 싫대. 이거밖에 필요 없어. 게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의 결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은 1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애자일 철학이에요. 고객은 내 문제가 해결된 거에 관심이 없고 이 소프트웨어나 이 서비스로부터 베네핏을 얻는지만 관심이 있다니까. 고객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스타그램을 열었더니 정사각형으로 보인 사진이 이뻐. 이거 이쁜데 좋은데 이게 끝이니까. 아무런 문제 해결과 상관없다고. 구글 포토에 AI 분류 기능을 넣고 인덱스 기능을 넣는 거 이게 고객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안 써. 구글 포토 아무도 안 쓰잖아. 그런 거라고. 구글 포토는 누가만 쓰죠? 기능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컨퍼런스 사진 공유할 때밖에 안 쓴다고. 어? 아무도 안 써. 가족 앨범이고 나발이고 부도사는 다 그냥 사진 이쁘게 보이는 인스타그램 쓴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구글 포토에다가 뭐 그룹 공유 기능 만들고 무슨 AI 앨범 기능 만들고 이러다 아무 상관없다면 아무도 안 쓰니까. 오케이? 고객은 우리가 문제 해결 플랫폼 회사든 뭐하든 런드리고를 불렀는데 런드리고 이거 좋은데? 이거 참 편하네. 얘네 이 옷걸이가 품질이 괜찮은데? 얘는 레이블 태그를 이렇게 붙여주네. 뭐 이런 지가 얻었다는 베네핏만 관심 있지 지가 원래 그런 니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회사의 결은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회사가 있고 베네핏을 중심으로 창출하려는 회사가 있긴 한데 고객은 어차피 베네핏밖에 안 느껴. 이게 바로 애자일 이론이에요. 애자일 이론이 뭐죠? 야, 스프린트 빨리 돌려가지고 시장에 런칭해봐. 고객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고서 안 좋아하면 때려쳐. 이거야. 이거 분명히 저희가 도메인 분석한 대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만들었는데요. 고객이 싫대잖아. 새끼야, 다른 거 만들어. 이게 애자일이란 말이지. 애자일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베네핏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DDD가 애자일하고 어울린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란 말이야. 안 어울려. 얘는 SI 프레임워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 회사는 DDD는 방법론을 썼는데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벤트 스토미도 잘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에그리게이트를 도출하려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도메인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상이라고. 이게 원래 SI용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안 통한다고. 대충 되는 것만 쓰라고. 제가 코드를 보여줬잖아. DDD 하려면 뭐만 하면 된다? 나 일부 에그리게이트를 발견했어.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혹은 일부 트랜잭션을 띄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성공이라니까. 그게 끝이야. 아니 우리 회사가 SI 하는 회사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 정작 SI 하는 회사는 이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잖아 이런 거. 그냥 오늘은 마이바티스 DTO를 몇 개 찍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 처음부터. 오늘은 PM이 티켓을 10개 끊어줬어. 난 DTO 7개 짜야지. 이러고 퇴근하자. 이거까지 없는데 애들이 이건 왜 봐? DDD는 처음 나왔을 때 혁명이었죠. 왜? SI에서 안 하던 짓을 해. 뭐 그런 혁명적인 프레임워크였는데 아무튼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MSA 하는 애들이 안 그러면 이벤트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너무 죄악감이 드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지 부조화 이게 무슨 바이블이 하나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이블이 된 거야. 그래서 너무 깐깐하게 적용하거나 여기엔 철학들이 안 맞는 걸 고민하지 말아라. 정상이다. 베네핏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스타트업한테 안 통하는 거 정상이야.
매우 정상이야. 이벤트 스토밍 잘 안 돼요. 정상이라고. 지금 저기 어 말해놨잖아요. 수석이가 지금 밀려가지고 위에 보면 한 명이 계속 지도하는 식으로 된다라고. 저 지도한 사람 보나마나 옛날 구닥다리 임원진이거나 CTO일 걸? SI 업계에 굉장히 능숙해가지고 이벤트 스토밍이 말이야 하면 되게 좋은데 보나마나 씨, 보나마나. 지들 그걸로 잘 된 적이 있나 보지. 100%다 100%. 이벤트 스토밍을 왜 어떤 사람이 계속 주도하면서 그 사람 가르치게 되느냐? 그 사람이 SI 관련된 혹은 그러한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에 익숙한 옛날 방식의 개발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벤트 스토밍 잘 모르는데도 딱 보고 해봤더니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 야, 이거면 도메인 분석이 완벽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 아씨 너무 깠네. 역시 교환으로 해야 돼. 그냥 책을 읽으니까 본심이 다 나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안 돼. 미치겠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래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씨, 책을 보니까 본심이 다 나오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는 13장에서부터 끝까지 나갈 거예요. 저랑 얘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덕책처럼 그리고 소설서처럼 그냥 이게 무슨 쓸모 있는 얘기인가 하는데 또 저랑 읽어보면 그렇게 쓸모 있죠. 다른 깊은 얘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보인다. 알고 보면 재밌다. 저랑 같이 176페이지에 테스트 전략이 이렇게 깊은 얘기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냐. 그렇죠? 이게 깊은 얘기였잖아. 이거 무서운 얘기였잖아. 그렇다고 알고 보면 보인다. 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벤트 스토밍도 이벤트 스토밍 공부하시나요? 보면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원래 교환 안 해도 이벤트 스토밍은 안 넣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회사에서 제가 많이 도입해 봤는데요. 안 통해. 아니, 일단 고객의 액션이 수집이 되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그 액션을 한 적이 없어. 수집이 안 돼. 일단 1단계가 통과가 안 돼. 아니, 고객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지? 일단 그게 해결이 안 돼. 전인이 안 돼. 이벤트 스토밍이. 그래가지고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교환을 날려먹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여러 가지 있으면 스레드에다 올려주시고요. 오늘 교환도 없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 마이크 키고 하고 싶다. 있으면 마이크 키고 얘기하셔도 돼요. 다들 부끄러워서 마이크 안 키시더라고. 그러면 마이크도 안 키는데 선영이가 지금 있는 건가? 제 시커멓게 나와 선영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저 의자겠지. 선엽 있어? 뭐가 움직여? 네. 선엽 요즘 회사 운영하는데 뭐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DDD와 아, 관련돼서 요즘 네? 글도 열심히 쓰던데. 아, 뭐, 작년 말부터 이제 피벗 해가지고 응. 새로운 제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DDD 도입이나 이런 DDD 도입이 아니더라도 CTO로서 개발팀 운영하면서 제품 개발하면서 뭔가 들려주실 얘기 없습니까? 어, 요즘 글도 갑자기, 열심히 쓰더만. 그 네? 컨텍스트 하에서. 아, 뭐, 지금은 그냥, 어, 뭐 열심히 뭘 도입한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사람들 주변에 써보게 하고, 다시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 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진 못하고 있어요. 뭐, 워낙 이제 개발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각계격파하는 식으로. 음, 오늘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테스트는 거의 못 짜고 인스 테스트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치. 기획팀한테 맡기면 되잖아, 인스 테스트는. 아, 쉽지 않죠. 뭐 일단 배포하기 전부터 좀 이제 제대로 잡고 가야 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게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문제죠. 예. 음, QA 품질은 꼼꼼한 QA 한 명이 거의 다 먹어주기 때문에 관여도가 낮고 잘 못하는 능숙하지 않은 QA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서 저렇게 회사의 관여도가 높은 CTO나 기획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작은 회사에서는 QA에 투입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제품 품질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큰 회사도 별다르지 않아요. 배민 규모가 돼도 QA 팀에 있는 팀장급이나 과장급들이 꼭 투입돼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 QA 결과가 잘 나오지 다 안 나와요. 거기조차도 같이 일해보면. 아무튼 꼼꼼하지 않으면은 음 결국에는 대충 해보고 그냥 되네 하고 넘어가니까 놓치는 게 많더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들은 스트레스 토론한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교환 없이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체크 올릴게요. 잠시만요. 여기로 도출해 주나요?